경제가 보입니다.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름값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제 유가가 거의 3년 만에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네. 게다가 뭐 하반기에는 80달러까지 넘어설 수 있고 심지어 100달러 시대도 올 수 있다. 네. 정말 그런가요? 100달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아주 소수 의견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는 100달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뭐 금융시장에서 전망을 하는 투자은행들도 그렇지만 네. 뭐 토탈이라고 하는 굉장히 프랑스에서 큰 정유회사나 아니면은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나 네. 뭐 이런 사람도 100달러대 유가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작년 코로나가 일었을 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아하. 이 마이너스 유가에서 지금 배럴당 70불까지 이미 올라온 건데 네. 뭐 유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사실 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름을 사는데 내가 돈을 도로 준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예. 돈을 받고 기름도 가져오고. 사는 그런 겁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름은 보관하고 있게 되면 어떤 탱크에 보관하는 보관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름을 팔아야 되는데 기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수요가 약하고 비관론이 클 때는 네. 사실 뭐 보관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웃돈을 주고라도 팔게 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그렇게 원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예. 이제 100불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아져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지금 그 기름을 만들어내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좀 감산을 풀고 그러면은 뭐 원유 공급이 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좀 제어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관점에서의 좀 위험 요인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거의 뭐 중립으로 하는 넷제로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기름이 뭐 대표적인 화석 연료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뭐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세도 물고 규제를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정유회사들이 어떤 그 석유회사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생각엔 정상적인 경제 논리로 유가가 100불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투자가 부진하고 이렇게 되면 예. 그런 논리로는 100불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팔 수 있을 때 빨리 팔자. 비싸게 팔자. 그게 아니라 예.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자연적인 논리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을 늘리려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친환경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예. 지금 뭐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대체 에너지. 그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네. 원유 메이저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아하. 그럼 장기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예.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는 과도기에서는 네. 원유 공급의 불안 때문에 유가가 훅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이 제 생각엔 유가가 장기간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하나의 좀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유가는 가장 기본적인 물가잖아요. 네. 이 원재료고요. 네.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 뭐 정부가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면서 네.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고를 계속 발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경제적 파장이 크게 일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투자 시장에선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름값이 올라가서 원가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과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그냥 기름값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좀 헷갈리는 거는 네. 뭐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데 지금 경기도 어쨌든 작년보다는 좋아지면서 수요도 좋아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예.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처가
조금 과격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어허. 중앙은행의 행동을 금융시장에서는 야,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를 늘 가늠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굉장히 세게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굉장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리고요, 이 유가 상승 관련해서 다른 한쪽에서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병목 효과가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 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수요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샀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아하,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그 영역에서 공급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근데 이 영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코드냐면 중국과 연결이 된 굉장히 전통 산업에서 공급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나라가 중국 경제에 어떻게 하면 좀 그쪽에서 사업 기회를 보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네. 최근 10년은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컸었고 예.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다 중국 업체들이 과잉 투자를 하면서 그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급난과 관련한 이슈가 되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연결이 된 전통 산업인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있고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크고 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니까 이쪽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요가 지금처럼 탄력적으로 좋아질 때 뭐 과거에 투자를 해놔야 생산을 늘리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를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건데요. 뭐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 운임입니다. 아하. 운임 대란이라 그러는데 2014년에 세계 7위 선사인 현대 한진해운이 부도가 났죠. 그랬죠. 예, 굉장히 어려웠고 네. 지금 주가가 10배 오른 HMM 과거의 현대상선인데요. 근데 그 회사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관리 종목까지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안 되고 인플레를 자극하는 건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목재 가격 같은 거 꽤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철광석 가격 같은 것도 꽤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어떤 그 설비 투자, 자본재 투자 이게 뭔가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투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지금만 보면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글로벌 경제가 우리가 1년 전에 마스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던 거 생각하면 네. 물론 지금 그 많은 영역들이 마스크보다는 더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 글로벌 경제의 생산 조정 능력이란 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돼서 전 한 달 전쯤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이 공급 부족과 관련된 그런 요인들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된 그 이유 그리고 경제적 파장 짚어보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무조건 낮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소비자들이야 네. 그 휘발유값 떨어지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뭐 적정 유가라는 게 있나요? 옛날에 그 기름값이 많이 떨어질 때요. 예. 현대 자동차 주가도 같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신흥국에서 굉장히 수출 시장에서 좀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름을 만들어 파는 나라의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한국 수출이 받는 타격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요. 아하. 뭐 우린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도 문제이지만은 네.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 원자재 보유국의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악재인데 뭐 어느 정도가 적정 유가에 대해서 뭐 답은 없습니다만은 네. 대략 뭐 50불 내외 유가가 한국에겐 뭐 좋은 게 아니냐라는 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하, 배럴당 50불 내외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잠시 광고 듣고 구독경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독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주일 남았죠. 하반기 시작. 네. 7월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전망이 나오는 지금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지표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가 넘게 늘었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경제 지표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게 많은데 네.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아주 나빠서 이게 기저효과에 따라서 좋아지는 건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지가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기저효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렸던 게 2017년입니다. 2018년이 2017년보다 판매 대수가 줄었고요. 예. 2019년은 2018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확 주저앉은 건데 네. 그럼 지금 자동차 판매가 되는 거를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네. 그때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 줄었는데 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외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 판매를 2017, 19년과 비교해 보면 더 낮으니까 예. 이게 좀 기저효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에서도 나타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건드릴 수 있는 금리는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입니다. 네. 뭐 한국은행 총재 임기 4년이고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임기도 4년입니다. 그럼 30년짜리 10년짜리 금리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 장기 금리는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전망 이런 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예. 지금 단기 금리만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오히려 인플레가 심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본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좀 연말로 갈수록 조금 이제 경기 오히려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좀 걱정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상반기에 경기가 회복됐다, 뭐 살아났다, 뭐 성장세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근데 바닥에서 뭐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여러분 이런 분들은 피부로 경기 좋아졌다는 걸 못 느꼈다라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예, 뭐 주식 가진 사람이나 네. 뭐 주택 가진 사람들만 좋았겠죠. 제가 지금 글로벌하게 병목 효과가 네. 나타나고 있는 게 투자가 부진해서 나타났던 공급 쪽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장기간 투자 부진에서 이제 시달려 왔거든요. 자본주의는 투자를 열심히 해야 그 힘으로 경기가 좋을 때 위로 아주 강하게 치고 가고요. 네. 또 투자를 잘못하면 과잉 투자 때문에 경기가 아주 하강의 골이 깊어지는데 전체적으로 투자가 부진하다 보니까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경기가 굉장히 밋밋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체감 경기로 보면 경기가 꺾인다라고 해도 그럼 뭔가 좋은 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체감 경기와 지표 경기의 괴리는 굉장히 오래됐고 네. 그나마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잘 나가는 기업들이 거래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지표 경기보단 주식시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경기와 지표 경기의 괴리가 크고 네. 또 지표 경기와 또 주식시장은 또 별세계니까 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생활인의 감각, 경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보면 이건 전혀 딴 나라, 딴 세상 얘기처럼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지금 뭐 경기가 이제 하반기에 둔화될 거다 이런 것도 지표 경기의 영역이고 계속 먹고 살기 힘든 구조적으로 어려운 쪽은 사실 경기 사이클과 상관이 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어쨌든 상반기 중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은 상당 부분 기저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다. 즉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다소간의 그러한 그 정상화된 부분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전히 금융과 실물 경제 차이가 크다. 네, 완전히. 그래서 경기가 네, 제대로 맞습니다. 살아나지 않고 있고 제조, 판매, 유통 이것은 아직까지 여전히 잘 안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작년보다는 좋아지지만 예.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이게 기저효과 이상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좀 많습니다. 하하.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요. 오늘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예고했지 않습니까? 네. 연내에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네. 아니 경기 하반기에 안 좋아질 거라고 하고 하락세가 엿보인다. 전망이 비관적인데 금리 인상까지 되면 이거 저는 이걸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너무 낮고 네. 조금이라도 형편이 좋을 때 금리를 올려놔야 중앙은행이 뭔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책의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경기가 뭐 대단히 좋아가지고 경기에 대한 확신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예. 이런 기회에 한번 못 올리면 앞으로 장기간 올리기가 어렵고 아하.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뭐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니까 네.
그럼 코로나 팬데믹 때 만들어진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건 맞냐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봐야지 예. 경기가 좋아서 올린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심각하고요. 네. 기업부채도 꽤 많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네. 괜찮을까요? 금리를 많이 못 올리겠죠. 많이는 못 올린다. 예, 지금 뭐 한국은행이 저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못 올리면 네. 상당 기간 저는 더 못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통화 정책에 한 번 올리면 연속성 가지고 하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는 4분기에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과 뭐 이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네.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하. 이게 한국은행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뭐가 대단히 좋아서라고 행동하기보다는 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 이걸 놓치게 되면 통화 정책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아하. 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기는 둔화되고 기준금리 인상은 예고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금리는 많이 올라가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